예, 법경제학 33번째 33회차 강의입니다.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계약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개개인끼리 작성된 그런 계약을 인정할 수가 없고 무효화시키는 그런 정부의 mandatory rule 강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첫 번째 계약 불성립 formation defense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예 계약을 처음 맺을 때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런 이유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도 금방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1번은 incompetence입니다. 무능력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부잣집 아들 꼬맹이 5살짜리인데 아저씨가 과자 줄 테니까 너희 아빠 빌딩하고 바꾸자 라고 해서 계약서를 정식으로 맺었다고 해서 이게 정당한 계약일 수가 없죠. 어린이는 아직 판단력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가 어른의 꿰매에 빠져서 그런 계약서를 아무리 맺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어린이가 알고 했다고 할 수가 없다. 또 이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이런 계약을 맺었어도 정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주 술에 취해갖고 인사불성의 상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나 그 상황이 판단력이 도저히 없는 무능력한 상황에서 그 사고가 무능력해진 상황에서 맺은 계약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1번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요. 두 번째는 협박입니다. 듀레스라고 하는데 자녀 납치 또는 머리에 총 그래서 딸을 납치한 다음에 이 빌딩을 공짜로 넘긴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에 이 빌딩을 넘긴다고 여기 서약을 해라. 계약서에 사인해라. 그럼 딸을 돌려주고 안 그럼 딸이 죽는다. 라고 해서 맺은 계약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머리에 마피아가 총을 겨누고 이 빌딩 1달러에 나이트 팔아라 라고 해서 사인한 계약 같은 거는 이미 얘기했지만 자발적인 계약이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상호 이익을 위해서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너무 명백한 것 말고 이런 것도 사례가 진짜 있었던 사례인데요. 남태평양에, 그러니까 이게 남태평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멀리 선원들이 그럼 하루에 우리가 2만 원씩 받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선장이 부산항에서 배를 끌고 저기 남태평양으로 참치잡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벌써 한 열흘이 걸렸거든요. 열흘 동안 이 배 연료비, 직원 거기 배를 탄 선원들의 식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부지런히 참치를 잡자라고 한 순간 선원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루에 2만 원 너무 싼데요. 이거 5만 원으로 올려주시죠. 아니 그 계약을 부산항에서 그럼 얘기했어야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러면 어떡하나. 싫으시면 저희 그냥 일 안 할 테니까 부산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배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참치를 한참 잡아야 될 이렇게 참치잡이가 허용된 기간이 한 2-3달이다. 그래서 한참 잡으려고 지금 왔는데 이 선원들을 다시 부산항으로 돌려보내려면 또 열흘 가야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참치잡이 배들이 선원을 다 데리고 가서 지금 부산항에 가봤자 선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목줄을 진 겁니다. 이 선원들이 지금 자기들 아니면 올해 이제 참치도 못 잡고 이 왔다 갔다 하는 배의 모든 비용을 이 선장이나 그 선주가 다 내야 되니까 아주 그 약점을 노리고 요 남태평양까지 와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데까지 와서 고기를 막 잡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일종의 협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선장이 그래 5만 원 줄게 빨리 잡어 라고 한 다음에 참치잡이를 하고 돌아와서 부산항에 온 다음에 계약서도 다 정식으로 배 안에서 맺었어요. 그런데 판사한테 가서 나는 이거 2만 원밖에 못 주겠다. 선원들은 무슨 말이냐, 선장이 5만 원 준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할 때
이게 보통 판결은 이거는 거의 머리에 총 겨눈 것과 마찬가지의 케이스다. 즉 배가 이미 부산항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배가 이미 지금 남태평양에 도착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 고기를 안 잡으면 큰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 선원들이 이런 식으로 거기서 갑자기 파업을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피아가 머리에 총 겨놓고 빌딩 내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대로 하루에 2만 원 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태평양 배 위에서 선원들의 스트라이크가 두려워서 맺은 이런 계약도 협박에 의한 계약이었다고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 그 사막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사실은 기름을 다 넣은 줄 알았는데 기름이 샜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자동차를 고치지도 못하고 하루 이틀 있는 동안 갖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집니다. 지금 뭐 너무 사막 한가운데라서 걸어서 갈 수도 없고 이제 뭐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데 이때 저 멀리서 흙먼지가 모래먼지가 일어나면서 어떤 자동차가 옵니다. 손을 막 흔들었더니 그 사람이 서요. 그래갖고 이제 한승우 교수가 이제 다 죽기 직전에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뭐 마호메시라는 이집트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침 그 기름도 넉넉하게 가져오고 물도 넉넉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기름통 내가 요거 빵분한 거 요거 메워주면 당신도 그냥 한승우 교수 당신도 차 타고 돌아갈 수 있다. 너무 고맙죠. 지금 몸만 살아서 나가도 좋은데 이 자동차를 고쳐주고 또 자동차에 넣을 기름과 물까지 따로 자기가 주겠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근데 공짜는 아니고요. 이 기름과 물을 주는 대신에 당신 서울에 집 있죠? 한승우 교수님. 예. 그 집 저희한테 넘기세요. 아니 기름 한 통하고 물 한 병하고 제 집을 바꾸자고요? 싫으시면 저 그냥 가고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라고 거기 사인을 했어요. 마호메드한테 내 집을 넘긴다. 나중에 근데 갔다 오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나 못 넘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너무 악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계약을 맺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약간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좋은 의도는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좋은 의도는 아니고 사막에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동차에 기름과 물을 싣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 안 됐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바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씩 사막 안에서 탁 죽기 좋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죽을 게 확실한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있다. 근데 그래서 집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물 한 병에 200~300만 원, 물 한 병에 300만 원, 기름 한 통에 1000만 원. 이 정도 받는다? 집은 이거는 억대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한 기름과 물을 주고 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이 정도는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00만 원 정도 줘야 이 사람들도 얼마나 그 공치는 날이 많겠어요. 근데 일부러 거기를 일부러 가는지 자기가 일부러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항상 여분의 기름과 물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분의 기름과 물을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운이 좋으면 1000만 원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름과 물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다 보면 1년에 또는 2년에 한 명씩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과도한 가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또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그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제도가 뭐 사라 사막에 가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렇다고 아니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과 기름을 주는데 그걸 돈을 받아 공짜로 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뭐 집을 달래거나 뭐 평생 내 노예가 되라거나 이런 거는 좀 너무한 거죠. 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포스트 대 존스라는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고요. 옛날에 고래 기름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석유도 없는데 고래 기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고래 기름 왜 여러분이 모비딕 그 소설을 봐도 고래를 잡으러 막 그 사람들이 다니죠. 그래서 고래 기름이 정말 그 큰 돈이 되고 당시에는 고래 기름을 많이 한 배 가득 싣고 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 한 척이 남극 쪽에서 고래를 잡았는데 고래가 운이 좋아서 너무 많이 잡혔대요. 그래서 미련하게 그 기름을 배에 다 실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배가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해서 이걸 막 고치려고 막 했는데도 이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게 배가 가라앉으니까 사람들이 막 구조 요청을 했는데 한 이틀인가 사흘 후에 그 주변을 우연히 지나가던 다른 고래잡이 배 세 척이 이 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잡이 배는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배가 가라앉는데 옆에서 좀 이렇게 우리 배를 묶고 가면 배가 안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배들이 구해주는 건 좋지만 아까 사막과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구해주는 건 좋지만 그 대신 네 배에 고래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린 지금 고래기름 이거 사러 왔다가 잡으러 왔다가 너 때문에 다시 바로 지금 돌아가야 되니까 그 고래기름을 나에게 그냥 1달러에 팔아라. 그러니까 너무 싼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팔아라고 그러고 그걸 누가 살지 자기네끼리 뭐 가위바위보 하고 경매도 하고 이래갖고 뭐 배가 가라앉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1달러에 팔겠다고 하고 배가 구조돼서 이제 안전한 항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가라앉던 배의 선장이 이제 그 소송을 걸었죠. 아니 지금 뭐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배를 가라앉는 배를 구해주지도 않고 그 상황을 악이용해서 이 비싼 고래 기름을 1달러에 팔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판사님도 이거는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고래 기름을 1달러에 파는 거는 무효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법률에 의해서 가라앉는 배를 발견한 배는 그 배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고래 기름을 사건 안 사건 간에 가라앉는 배를 본 사람은 그 배와 선원들의 목숨을 반드시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절박함을 보면 한마디로 뭐 약간 자연재해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보통은 정부가 책임져야겠죠. 배가 가라앉으면 해양 경찰이 가서 구하고 사막에서 자동차가 멈추면 글쎄요 뭐 보험회사가 아니더라도 경찰이 가서 그 사람을 구해 와야겠죠. 뭐 등산하다가 다치면 뭐 소방서에서 와서 구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소방서나 경찰이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뭐 사막 한가운데 망망대해 한가운데는 그런 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정부를 대신해서 돕는 이런 역할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근데 역시 고래기름 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고래기름을 거의 공짜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 앙큼한 생각이지만 그 어느 정도 보답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갑을 잊어버렸을 때도 뭐 일정 부분을 뭐 10%, 20%를 그 주워준 사람에게 사례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주워주는 사람도 너무 그 사람의 착한 호의에만 기대하면 그런 활동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배가 가라앉거나 사막에서 사람이 목이 말라 죽거나 하는 일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항력입니다. impossibility인데요. 그 어떤 화가가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 화가가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누구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는데 그 당일날 가보니까 그림을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피카소가 죽었다. 야, 그러면 이 피카소한테 그림을 의뢰한 한 교수는 아니 뭐 죽은 건 안 됐는데 난 지금 당장 뭐 그때 이제 증명사진 대용으로 뭐 200년 전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나도 당장 지금 요번 달에 이 초상화가 필요한데 초상화를 그 피카소 가족이 책임져야지. 나보러 지금 갑자기 내가 이 피카소한테 그리려고 지금 딴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안 해놔서 싫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사람들이 그려줄 수도 없으니까 피카소 가족이 지금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내 그림 그려내라 라고 요구하면 이거는 또 이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죠. 뭐 근데 계약서에 뭐 반드시 책임지고 그려준다라고 돼 있어도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이 계약 불성립은 아닙니다. 이행 항변이죠. 즉 계약은 맞게 돼 있어요. 한승우 교수와 피카소가 계약 맺은 건 맞고 피카소가 반드시 자기가 무슨 손이 뭐 부들부들 떨려갖고 병이 나면 딴 사람이 더 구해서 해준다고 했으나 피카소 본인이 죽었는데 이거는 너무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켜줄 당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뭐 피카소 가족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고요. 앞에서 얘기한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것들 뭐 분명히 한승우 교수가 이번 학기에 법경제학을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와갖고 서울이 불바다가 됐다. 근데 이제 학생이 왜 수업한다고 그러고 안 하냐, 대면 수업한다고 그러고 하고 한승우 교수를 소송을 했다. 이거 전쟁 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연세대학교 뒷산에 산사태가 나서 경제과 건물이 다 묻혀갖고 대면 수업 못했다. 근데 왜 한승우 교수는 그래도 대면 수업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또 학생이 한승우 교수를 소송하면 지금 자연재해가 나서 강의실이 다 흙더미에 묻혔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절박함이나 불가항력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이나 국가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신이나 국가가 책임질 수 없는 전쟁, 자연재해, 뭐 누구의 죽음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이 그 개인이 억울하더라도 원래 그 계약을 무효로 함으로써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연재해 쪽으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테일러 대 캘드웰이라고 1863년에 있었던 건데요. 왜냐면 케일러라는 배우가 캘드웰 씨가 소유한 극장에서 4번에 걸쳐서 공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첫 공연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월요일 공연이 끝나고 화수목 3번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캘드웰 씨의 죄송합니다. 그 극장이 밤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캘드웰 씨는 당연히 풀이 죽었겠죠. 근데 테일러 씨가 나타나더니 당신도 문제지만 난 지금 극장표 다 팔았고 정말 이 4번 공연에 내가 목숨 걸었는데 극장 찾아내라. 난 지금 앞으로 월요일날 해갖고 화수목 지금 표 팔고 화수목 그 관객들이 오면 난 공연을 해야 되겠다. 캘드웰 씨가 아니 지금 다른 극장 다 찾고 나는 내 극장은 불탔는데 이걸 내가 어떡하냐. 테일러는 무조건 해라. 안 그러면 이걸 갖다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판결은 이것도 유명한 케이스라서 아마 판사님이 고민한 것 같은데 극장을 대여하기로 했는데 극장이 화재로 난 정도라면 물론 캘드웰 씨가 화재 안 나게 잘 했어야겠지만 이 정도 상황에서 테일러 씨가 왜 극장을 안 빌려주냐. 계약의 극장 분명히 화수목에도 내가 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천재지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무효로 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은 소멸하고 화수목에 그 공연할 걸로 약속된 돈만 캘드웰 씨가 돌려주는 수준에서 끝내도록 했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판례가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판례입니다. 웨스팅하우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전기 발전 회사입니다. 이 발전 회사가
아주 옛날에 큰 그 실수를 저지른 이야기인데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지어서 그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960년대 시작했나 봐요. 70년대, 60년대.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도 짓지만 다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아마 웨스팅하우스가 지어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에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뭐 입찰하고 그랬다는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들에게 당신네 지금 이렇게 화력 발전만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세요. 우리가 지어 드릴게요. 돈을 내시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이윤이 남습니까? 했더니 웨스팅하우스가 저희가 싼 가격에 앞으로 뭐 한 2-30년 동안 뭐 원자력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이 1g에 뭐 $10,000면 1g에 $10,000로 계속 저희가 공급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익이 남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래서 그걸 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동안 우라늄을 싼 가격에 공급하겠다. 당시는 우라늄이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그래도 자기가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핵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겨서일까요? 우라늄 가격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10,000에 주기로 했는데 $10,000에 우라늄 가격이 막 $50,000, $60,000가 돼버리니까 지금 $50,000짜리를 웨스팅하우스가 사서 $10,000의 이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에 줘야 되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 일을 몇 년만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파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그 무책임하게 누가 그런 장기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단 얘기지만 경제학에서 큰 교훈이 어떤 가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약속하는 거는 정말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망한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내가 당신들한테 20-30년 동안 그 약속하고 그게 지금 한 5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다. 우리 회사 망하면 그 약속도 못 지킨다. 따라서 이거 $50,000짜리 $10,000에 주기로 했는데 그냥 $50,000만 받아야겠다. 그래야지 우리 손해는 안 나지 않냐. 이거 우리 이윤 하나도 안 남기고 줘도 $50,000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앞으로 20-30년 동안 $10,000에 주기로 했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당연히 이거는 큰 문제가 됐죠. 그래서 뭐 변호사들이 소송 걸고 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결국은 그 발전소들도 장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이거 변호사한테 맡겨서 변호사들이 지금 연락에 싸우고 있지만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이걸 우리가 이기면 웨스팅하우스가 바로 파산해서 이긴 보람이 없어요. 괜히 변호사들만 변호사비 많이 받지 이기면 웨스팅하우스 파산하면 뭐 $50,000짜리 $10,000에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10,000에 못 주잖아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협상을 해서 이거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약속 어긴 건 맞은데 우리가 이겨본들 당신 파산해서 결국은 우리는 우라늄을 싼 가격에 못 받는 건 똑같은 거니 $50,000짜리 $50,000 주지 말고 그래도 당신도 신의가 있으니까 뭐 한 45,000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둘이 협상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극장의 화재 또는 우라늄 가격의 급상승, 우라늄 가격 급상승은 판결까지 가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두 번째가 뭐 천재지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그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판사님이 좀 그대로 고지식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계약을 그대로 강제하지 않고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강제하지 않는다든지. 왜냐하면 강제해봤자 상호 간에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frustration of purpose. 요것도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뭐 그냥 약간 시간이 오버되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영국 왕의 대관식이 1902년도에 있었어요. 이 왕이 에드워드 7세라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였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확실치 않은데 이 대관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대관식 끝나고 나서 이제 마차가 행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관식에는 이제 커다란 그 성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지만 대관식 끝나고 그 성당에서 그 광궁까지 지나가는 그 흰 말 6마리가 끌고 마차에서 막 이렇게 새로 임명된 왕이 손 흔들고 하는 그 퍼레이드를 구경을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길에 쭉 서 있는데 사실 그 퍼레이드 보기 제일 좋은 거는 길가에 있는 집의 2층 창문에서 보면 그 퍼레이드가 가장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는 TV 이제 뭐 TV도 없고 이런 거 안 해주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것밖에 없는데 길거리에 서로 밀리면서 막 목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편하게 부자들은 그 길가에 있는 건물 2층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 대관식이 있을 때마다 그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건물 2층의 창문을 대여를 해줬대요. 평소에는 뭐 학원으로 쓰고 무슨 공장으로 쓰고 하지만 이날은 그걸 다 닫고 요 창문에 귀부인 귀족들이 서로 앉아갖고 요거를 돈을 나름 큰 돈 뭐 이 지나가는 시간이 뭐 한 1시간 2시간이면 1시간 2시간 동안 거기 앉는 대가로 뭐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받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1902년이 정말 특이한 건 에드워드 7세가 병이 나서 성당에서 대관식을 한 다음에 이 퍼레이드를 취소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에드워드 7세 참 안 됐어요. 근데 이 건물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창문을 당신에게 대여하고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 계약서에는 에드워드 7세 대관식이 있지도 않다. 내라. 이 사람들은 아니 그런데 그 내가 창문을 그 대여한 건 뻔하지 않냐. 그 퍼레이드 보기로 한 건데 퍼레이드가 취소됐는데 내가 이 창문에 앉아서 100만 원 내고 뭐 하란 얘기냐라고 싸움이 붙었고 결국 판사는 이게 거기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계약의 목적은 대관식의 퍼레이드를 보는 건데 그 퍼레이드가 취소되었으니 frustration of purpose 이게 좌절하다 단어가 재밌어요. 목적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 목적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 계약은 아예 무효화된 거고 따라서 그 창문에 대여해서 100만 원씩 낸다는 거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대한 계약은 맞았으나 그 계약 이후에 그 계약이 근본적인 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국가가 그 계약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33번째 강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